이 방에 손대면 나 이 집에서 나간다. 절대 보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쪽 손으로 문고리를 틀어쥔 태술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서재에 들어와? 내 인생의 마지막 작업을 하는 곳이야. 회고록이라는 게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 옥자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남편의 눈빛이 처음 보는 것처럼 싸늘합니다. 여보, 나는 그냥 청소 좀 하려고. 청소는 무슨 청소? 이 방은 내 영역이야. 다시 한번 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그때는 진짜 나 짐 싼다. 태술이 창고 방문을 쾅 닫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차가운 쇳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옥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 점잖던 사람이, 그 다정하던 사람이 대체 왜 저 방 하나에 저토록 목숨을 거는 걸까요? 도대체 저 창고 방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로 67, 박옥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종수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대단한 재력가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남긴 것이라곤 서울 외곽의 오래된 32평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뿐이었습니다. 옥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시집 장가 보냈고 손주들 명절에 용돈 쥐어주는 재미로 사는 거지요. 다만 외로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옥자는 낡은 조끼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옥자의 일터입니다. 시간당 5,000원짜리 수금 알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벽이 말을 걸어올 것 같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옥자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 주차장 입구 건너편 약국에서 정희가 손을 흔듭니다. 약사 정희.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옥자의 유일한 벗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약국 앞을 지나며 인사하고 점심때면 정희가 김밥이나 떡을 싸들고 주차장으로 놀러옵니다. 정희야, 오늘 날씨 좋다. 이런 날은 차가 많이 들어와서 바쁘겠어.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심심한 것보다 낫잖아. 정희가 웃으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넵니다. 옥자는 두 손으로 캔을 감싸주며 웃었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그런 옥자에게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옥자야, 나 기억하지? 영숙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한다. 너 꼭 나와. 30년 만이야. 동창회라니. 옥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갈 옷도 마땅치 않고 화장이라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전부인 자신이 무슨 동창회를 간단 말입니까? 아이고 영수가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뭘 나가. 무슨 소리야. 얼굴 보는 건데 내세울 게 뭐가 필요해. 다들 늙었어. 누가 누굴 비웃겠니. 토요일 낮 12시 종로 한정식 집이야. 꼭 나와. 영숙이의 성화에 못 이긴 옥자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백화점에서 함께 산 옷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블라우스를 바라보던 옥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종수 씨, 나 동창회 간다. 좀 예쁘게 봐줘. 거울 앞에서 서툴게 립스틱을 바릅니다. 손이 떨려 입술선 밖으로 번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토요일 낮, 종로의 한정식 집은
예순을 넘긴 여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이름을 부르면 그때 그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옥자야. 세상에 하나도 안 변했다. 거짓말도 예쁘게 한다. 이 사람아. 나 완전 할머니 됐지. 웃고 떠드는 사이 옥자의 시선이 한쪽에 멈춥니다. 방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허리를 고추 세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모습, 세월의 주름 사이로 온화한 눈매가 빛납니다. 베이지색 리넨 재킷에 하늘색 셔츠, 손목엔 가죽 밴드 시계가 품위 있게 감겨 있었습니다. 한태술, 69. 영숙이가 옥자의 팔을 슬쩍 찌릅니다. 옥자야, 저 사람 알아? 태술이. 우리 남자반 아이였는데 나중에 대학교 교수까지 했대. 부인이 5년 전에 먼저 갔다더라. 옥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자반 아이들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까요. 그런데 태술 쪽에서 먼저 다가옵니다. 혹시 박옥자 씨 아닙니까?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습니다. 옥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기억합니다.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던 모습. 옥자 씨가 웃으면 눈이 초승달처럼 됐었지요. 옥자의 얼굴이 발갛게 물듭니다. 67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기억을 아직까지. 아름다운 기억은 오래 남는 법입니다. 태술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옥자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다들 삼삼오오 흩어지는데 태술이 옥자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옥자 씨, 혹시 집이 어느 쪽입니까?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이 좋은 가을날에 버스가 웬 말입니까?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삼아 모셔다 드리지요. 주차장에 세워진 태술의 차는 검은색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차 안에서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납니다. 조수석 문을 먼저 열어주는 태술의 손길이 자연스럽습니다. 차 안에서 태술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냅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4년 됐고요. 아내가 먼저 간 뒤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교수님이셨어요. 허허, 교수는 무슨. 그냥 글 좋아하는 늙은이지요. 지금은 남은 인생의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회고록이라. 옥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대학 교수 출신의 회고록까지 쓴다니 얼마나 교양 있고 멋진 사람입니까? 와, 대단하시다. 나는 평생 글이라곤 가계부밖에 안 써봤는데 가계부도 훌륭한 기록입니다. 한 가정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옥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종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데는 서툰 사람이었으니까요. 차가 옥자의 아파트 앞에 멈춥니다. 옥자 씨, 혹시 다음에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습니다. 국화차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면서도 심장이 아직 두근거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태술의 구애가 시작됩니다. 먼저 전화가 옵니다. 아침마다 정확히 8시. 옥자 씨,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은 드셨습니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꼭 챙기십시오. 추운 날이면 목도리 두르셨습니까? 라는 안부가 어김없이 도착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주차장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손에 들린 건 따뜻한 호두과자 한 봉지. 점심 대신 드십시오. 이 근처 유명한 집에서 사왔습니다. 아이고, 이걸 여기까지 직접 가져오시고. 옥자 씨가 이 추운 데서 일하는데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지요. 주차장 관리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호두과자를 나눠 먹습니다. 태술은 간간히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옥자 대신 요금을 받아주기까지 합니다. 교수님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허허, 교수가 아니라 옥자 씨 옆에 있고 싶은 한 남자입니다. 옥자의 귀끝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67에 이런 설렘이라니.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소식만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무슨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아니, 그게. 누가 그래? 영숙이 이모가 누나한테 말했어. 엄마 동창회에서 남자 만났다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야. 옥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냥 동창이야. 친구처럼 차 마시는 거지.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친구치고는 매일 전화하고 주차장까지 찾아온다면서? 엄마, 이 나이에 사기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조심 좀 해. 민수의 말에 옥자는 입을 다뭅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심심찮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경고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태술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그 품이 있는 태도, 그게 연기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도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아. 근데 좀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재산은 어떤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바보냐? 그 정도는 나도 안다. 하지만 옥자는 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알아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태술이 한 달째 한결같이 구애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어느 저녁, 태술이 옥자의 아파트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비에 어디 가시려고요? 옥자 씨 퇴근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태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옥자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우산 아래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킵니다. 옥자는 태술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괜찮겠어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옥자 씨, 저는 옥자 씨의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나눌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3년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든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외로웠습니다.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우리. 그렇게 옥자는 재혼을 결심합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민수는 대놓고 화를 냈고 수지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1년만 더 알아보고 결정해. 아버지 유품도 아직 그대로인데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들이면 어떡해. 수진아, 1년이면 엄마 68이야. 이 나이에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너는 모른다.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몰라. 명절에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면 끝이잖아. 나머지 360일은 나 혼자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거야. 수진이 입을 다뭅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옥자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한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까운 한정식집에서 식사 한 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태술이 옥자의 아파트로 들어오던 날 그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책이 가득 든 박스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이 이게 전부예요? 허허, 학자는 책이 재산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지요. 태술이 씩 웃습니다. 옥자는 그 소박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합니다. 역시 학자다운 사람이라고, 물질에 초연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술이 아파트 안을 둘러보다 한 곳에서 발을 멈춥니다. 복도 끝 창고방입니다. 남편 종수의 유품이 보관된 곳. 낚시대, 옛날 앨범, 군복, 그리고 종수가 쓰던 낡은 나무 책상이 있는 방입니다. 옥자 씨, 이 방을 제 서재로 쓸 수 있겠습니까? 서재요? 네. 회고록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이 딱 좋겠군요. 옥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 방에는 종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 남편의 첫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종수 씨 물건은 내가 정리할게요. 아,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건 남자가 해야지요. 책상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술은 그날 오후 내내 창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태술이 방에서 나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옥자 씨,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이 방은 제 작업 공간이니 가급적 들어오지 말아 주십시오. 회고록 원고가 민감한 것이라 정리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학자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태술이 환하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자 씨는 정말 이해심이 깊은 분이야. 그날 밤 옥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듭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지 못합니다. 태술이 잠든 옥자 옆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온화한 눈매가 어둠 속에서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그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갑니다. 아파트 등본, 유족연금.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은 끝나 있었습니다. 옥자의 온기 옆에서 태술은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태술은 더할 나위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옥자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을 때도 옥자가 좋아하는 크기로 깍둑 썰기를 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면 옥자의 양말까지 가지런히 짝을 맞춰 널어 놓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내가 할게. 옥자 씨가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지요. 옥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 남편 종수는 밥솥 뚜껑 한번 열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창고방, 아니 이제는 태술의 서재가 된 그 방만큼은 철저한 성역이었습니다.
태술은 서재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고 나올 때는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는 항상 태술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옥자가 방 앞을 지나갈 때면 안에서 무언가를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간간히 서랍을 여닫는 소리, 회고록을 쓰고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자가 서재 앞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무심코 문손잡이에 손이 갑니다. 옥자 씨. 뒤에서 태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듭니다. 옥자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뗍니다. 아, 깜짝이야. 나 그냥 복도 닦다가 문 앞까지 온 거야. 태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표정을 옥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예민했네요. 태술이 옥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회고록이 마무리 단계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지. 당신 작업실인데. 옥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발끝에 걸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태술의 경고는 한층 더 노골적이 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옥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냅니다. 여보, 서재 커튼 좀 빨아야 할 것 같아. 먼지가 많이 쌓였을 텐데 내가 들어가서 떼어올까? 태술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찌개가 담긴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옥자 씨. 네.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태술이 옥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에서 동창회 때 봤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단한 벽 같은 것이 서 있습니다. 그 방은 내 영역입니다. 커튼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다시는 그 방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여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잘못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옥자 씨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지 않는 것처럼 옥자 씨도 내 서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옥자는 입을 다뭅니다. 태술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개인 공간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개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목 안쪽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옥자가 고개를 숙이자 태술의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했지요. 오늘 저녁에 옥자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리겠습니다. 태술이 옥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방금 전에 차가운 눈빛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태술이 외출을 합니다. 대학 후배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 먼저 드시고 주무십시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주말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선이 자꾸 복도 끝 서재 쪽으로 갑니다. 옥자는 고개를 흔듭니다. 안 돼. 남편의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는 건 아내 도리가 아니야.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옥자가 복도를 걸어갑니다. 맨발이 마루 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서재 문 앞에 섭니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열쇠로 잠그고 나가니까요. 손잡이를 돌립니다. 찰칵. 문이 열립니다. 옥자의 심장이 멈칫합니다.
태술이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잊은 걸까요? 문틈 사이로 방 안이 보입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낡은 나무 책상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고 그 위에 두꺼운 원고 뭉치와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립니다. 서재로 바뀐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학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고 벽에는 서예 작품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학자의 서재 같습니다. 옥자는 책상 위의 원고 뭉치를 살펴봅니다. 정말 회고록인 모양입니다. 나의 서울대 시절이라는 제목이 적힌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이어집니다. 옥자는 안심이 됩니다. 정말 회고록을 쓰고 있었구나. 원고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옥자의 시선이 책상 아래쪽에 멈춥니다. 종수가 쓰던 낡은 나무 책상, 서랍이 3개 달린 30년은 된 오래된 책상입니다. 맨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옥자는 무심코 서랍을 잡아당깁니다. 서류 몇 장과 볼펜이 들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 그런데 서랍을 닫으려다 손끝에 뭔가 걸립니다. 서랍 바닥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옥자는 손가락으로 바닥판을 눌러봅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판이 살짝 들립니다. 이중 바닥. 누군가 서랍 안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남편 종수가 쓸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태술이 이사 오면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립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에서 태술의 차가운 눈빛이 스칩니다. 이 방은 내 영역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본능이 이성을 앞지릅니다. 이중 바닥판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옥자의 눈이 커집니다. 비닐 지퍼백 여러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옥자는 손이 떨리는 채로 지퍼백 하나를 꺼냅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아파트 302호. 소유자 이름은 김말순. 옥자가 모르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지퍼백. 이번에는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작은 빨간 도장 케이스 안에 김말순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퍼백. 또 다른 등기부등본.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1201호. 소유자 이복자. 역시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 옆에 이복자의 인감도장. 네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501호. 소유자 최영희. 인감도장. 다섯 번째. 경기도 수원시 빌라 301호. 소유자 박정연. 인감도장. 옥자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등기부등본 4장. 인감도장 4개. 전부 다른 여자 이름입니다. 김말순, 이복자, 최영희, 박정연. 전부 나이 지긋한 여자 이름들이었습니다. 옥자의 손에서 지퍼백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바닥에 흩어진 등본과 도장들이 옥자의 발치에서 나뒹굽니다. 이게 뭐야? 옥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교수님의 서재에 회고록 원고 밑에 왜 모르는 여자들의 아파트 등본과 인감도장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김말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복자는, 최영희는, 박정연은, 4명의 여자, 4채의 집, 4개의 도장. 옥자의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등본 하나를 집어듭니다.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3년 전, 그 옆에 것은 5년 전, 또 다른 것은 7년 전, 3년, 5년, 7년.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옥자의 뇌리에 소름 끼치는 가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냅니다. 아니야. 설마.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등본과 도장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습니다. 이중 바닥판을 닫고 서랍을 밀어넣고 방에서 나옵니다. 문을 닫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2번이나 손잡이를 놓칩니다. 거실로 돌아온 옥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TV에서는 아까 틀어놓은 주말 드라마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부부가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옥자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 여자들도, 김말순도, 이복자도, 최영희도, 박정현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나처럼 태술의 달콤한 말에 속았을까? 옥자는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옥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밤 10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술이 돌아왔습니다. 옥자 씨,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태술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술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애써 평소와 같은 표정을 만듭니다. 응, 드라마 보다가. 모임은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후배들 만나니 좋더군요. 옥자 씨, 저녁은 드셨습니까? 응, 먹었어. 당신 것도 남겨뒀어. 데워줄까? 아, 고맙습니다. 제가 데워 먹겠습니다. 태술이 부엌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복도 쪽을 한번 흘깁니다. 서재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 옥자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또 한번 쿵 내려앉습니다. 태술이 밥을 먹는 동안 옥자는 옆에 앉아 말없이 물만 홀짝입니다. 옥자 씨, 안색이 안 좋습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게. 그러십시오. 푹 쉬세요. 침대에 누운 옥자의 눈에 천장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4명의 이름이 떠다닙니다. 김말순, 이복자, 최영희, 박정현, 그리고 5번째 이름, 박옥자. 내가 5번째인 걸까? 옥자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습니다. 눈을 꼭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태술이 들어와 눕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 베개에 머리를 대는 소리, 그리고 곧 규칙적인 숨소리. 옥자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뜹니다. 이 사람의 온기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이 거짓이라고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거짓말이라 해도 조금만 더 이 온기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옥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당신한테 물어볼 거야. 사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자신은 태술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외로움은 독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자는 창고 방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출근해서 차량 요금을 걷고 점심때 정희가 가져다주는 김밥을 먹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태술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다만 하나, 옥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태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옥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점잖게 수세미를 쥔 손, 저 손이 4명의 여자들에게서 도장을 빼앗은 손일까? 옥자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태술이 서재에 들어갈 때 옥자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잠금장치 걸리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저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회고록만 쓰고 있는 걸까? 옥자 씨, 커피 드시겠습니까? 태술이 서재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손에 머그컵 2개를 들고 하나를 옥자에게 건넵니다. 고마워요. 옥자가 커피를 받아들며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커피의 온기가 손끝에서 멈추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옥자가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다가 불을 끄는 걸 깜빡합니다.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태술이 달려와 불을 끕니다. 옥자 씨, 괜찮습니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이고,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깜빡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태술의 목소리가 걱정 가득합니다. 옥자는 머쓱하게 웃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지 뭐. 원래 건망증이 좀 있었어.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옥자의 손이 멈춥니다. 치매. 그 단어가 67 여자의 가슴에 못처럼 박힙니다. 주차장에서 같이 일하는 선배 언니가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언니의 텅 빈 눈동자가 떠오릅니다. 설마 내가 치매? 아직 치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태술이 진지한 얼굴로 옥자의 손을 잡습니다. 옥자 씨, 사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말년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 후배한테 처방을 받았었지요. 치매 예방약인데 초기에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치매 예방약이 있어요? 네.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제가 부탁하면 처방해 줄 겁니다. 옥자 씨를 위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옥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치매라는 공포와 그 공포를 덜어주겠다는 남편의 다정한 말. 의심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뒤엉킵니다. 이틀 뒤 태술이 작은 약봉지를 들고 돌아옵니다. 후배한테 받아왔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약봉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병원 약이라면 처방전이나 약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병원 약 맞아? 약 이름도 없고 전문의가 개인적으로 조제한 겁니다. 시판 약이 아니라 표시가 없는 거지요. 걱정 마십시오. 태술이 물 한 잔과 함께 알약을 옥자 앞에 놓습니다. 옥자는 하얀 알약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창고 방에서 본 등기부등본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모르는 여자들의 이름, 인감도장, 3년, 5년, 7년 간격. 먹지 말까? 이상하잖아. 약 이름도 없는 알약을 덥석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옥자의 시선이 태술의 얼굴로 올라갑니다. 걱정 가득한 눈, 살짝 찌푸린 이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표정. 저 얼굴이 가짜라고? 나를 속이는 얼굴이라고? 외로움이 판단력을 삼킵니다. 옥자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이 좋아질 겁니다. 태술이 미소 짓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옥자의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에 안개가 끼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고 생각이 느려지고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약 초기 반응입니다.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태술의 설명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의심할 기력조차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3일째.
옥자가 주차장에서 요금을 걷다가 거스름 돈을 잘못 줍니다. 10,000원을 받고 5,000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10,000원을 그냥 돌려줍니다. 아줌마, 이거 10,000원짜리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또 깜빡했네. 옥자는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진짜 치매가 오는 걸까? 예방약을 먹는데도 왜 더 심해지는 걸까? 나흘째. 옥자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습니다. 분명 20년 넘게 누른 번호인데 손가락이 멈춥니다. 숫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었지? 77. 1분쯤 서 있다가 겨우 생각이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나 진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치매,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결국 요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살. 그때 태술이 다가옵니다. 언제 왔는지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은 옥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옥자 씨, 왜 울고 있습니까? 여보, 나 자꾸 까먹어. 비밀번호도 까먹고 거스름돈도 틀리고 약을 먹는데도 왜 이래? 태술이 옥자를 안아줍니다. 괜찮습니다. 약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무서울 거 없습니다. 옥자가 태술의 품에서 울음을 삼킵니다. 이 팔이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이 사람마저 없으면 자신은 정말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자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태술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울고 있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면서 그의 시선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옥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손뭉치처럼 무겁습니다. 생각이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립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옥자 씨, 오늘은 주차장 쉬십시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미안하잖아. 건강이 먼저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오늘 못 나간다고 말해놓겠습니다. 태술이 옥자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줍니다. 옥자는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인데 창고 방에 그것들은 분명 사정이 있을 거야. 옥자가 담요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약의 효과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이 가라앉습니다. 태술이 옥자의 잠든 얼굴을 한동안 내려다봅니다. 확인합니다. 숨소리가 깊고 규칙적입니다. 완전히 잠이 들었습니다. 태술이 거실 탁자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아파트 32평. 매도인 란에 박옥자라는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태술이 서류를 찬찬히 훑어봅니다. 매매 가격은 시세보다 2천만 원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서입니다. 매수인 란에는 태술이 사전에 접촉한 부동산 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박옥자의 인감도장. 태술이 옥자의 핸드백을 열어봅니다. 지갑, 열쇠, 립스틱, 손수건. 인감도장은 없습니다.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는 거지? 태술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 두 번째 서랍, 통장과 보험 서류. 세 번째 서랍, 빨간 도장 케이스가 보입니다. 태술이 케이스를 열어봅니다. 박옥자라고 새겨진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태술은 도장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위치만 확인합니다. 옥자의 정신이 더 흐려지면
그때 가져가도 늦지 않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태술이 잠든 옥자 옆 의자에 앉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일주일, 아니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약을 열흘만 더 먹이면 옥자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하면 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됩니다. 김말순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자에게도, 최영희에게도, 박정연에게도 전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쌓고 약으로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가로챈 뒤 사라지는 것. 태술은 매매 계약서를 봉투에 넣고 서재로 가져갑니다. 이중 바닥 서랍에 나란히 보관합니다. 4명의 등기부등본 옆에 5번째 서류가 놓입니다. 서랍을 닫고 이중 바닥판을 내리고 서재 문을 잠급니다. 거실에서는 옥자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담요 밑으로 보이는 옥자의 얼굴이 평화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하디순한 얼굴입니다. 태술이 옥자의 이마에 손을 올립니다. 열은 없습니다. 푹 쉬십시오, 옥자 씨. 나직한 목소리, 다정한 손길. 하지만 그 눈에는 온기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실에 노을빛이 스며들 무렵 옥자가 눈을 뜹니다. 내가 얼마나 잔 거야.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4시간 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텁텁합니다. 깨셨습니까? 저녁 준비해 놓았습니다. 태술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옵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감자조림, 깍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여보, 나 요즘 왜 이렇게 잠이 많아진 거지? 약 먹고 나면 꼭 쓰러져. 몸이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수면은 뇌에 가장 좋은 약이니까요.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 네. 푹 자는 건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술이 찌개를 떠서 옥자의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습니다. 찌개 맛이 좋습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해준 밥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옥자의 머릿속에서 등기부등본 4장의 이미지가 희미해집니다. 선명했던 불안이 안개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약의 효과인지 스스로의 의지인지 옥자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약도 챙겨놓았습니다. 식후에 바로 드십시오. 고마워요, 여보. 옥자가 미소 짓습니다. 지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하려 해도 생각이 엉킵니다. 마치 머릿속에 솜을 잔뜩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창고방,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그 단어들이 떠오르다가 흩어집니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내가 뭘 걱정하고 있었지. 옥자가 중얼거립니다. 옆에서 태술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아, 맞다. 창고방.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의식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옥자의 기억이 한 조각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옥자가 주차장에 출근합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고 주차장 관리실까지 걸어오는 5분 거리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졸린 게 아니라 세상이 자꾸 흔들립니다. 옥자야.
건너편 약국에서 정희가 뛰어옵니다. 하얀 약사 가운을 걸친 정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노래. 그래. 좀 피곤해서 그래. 정희가 옥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동안이라고 칭찬받던 얼굴이 10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피곤한 게 아니야, 이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봤어? 아니, 병원은 무슨. 요즘 치매 예방약을 먹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 좀 졸리더라고. 정희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치매 예방약? 누가 준 약인데? 남편이 아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처방받았다고. 처방약이면 약 이름이 뭔데? 옥자가 머리를 극적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 하얀 알약이야. 봉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정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의 직감이 경보를 울립니다. 처방약인데 약 이름이 없다. 봉지에 아무 표시가 없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옥자야, 그 약 나한테 한 알만 가져와 봐. 왜? 괜찮은 약이야. 남편이 직접 받아온 거라니까.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야. 내가 봐줄게. 약사가 옆에 있는데 약 한번 확인하는 게 뭐가 어때서. 옥자는 망설입니다. 태술이 준 약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남편에 대한 배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일 하나 가져올게. 다음 날 아침 태술이 서재에 들어간 사이 옥자는 약봉지에서 알약 하나를 몰래 꺼내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도둑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준 약을 내가 가져가는 건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건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건너편 약국으로 갑니다. 정희가 조제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져왔어. 옥자가 손수건을 펴자 하얀 알약 하나가 나옵니다. 정희가 알약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봅니다. 알약을 돌려가며 표면을 살핍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더니 알약을 반으로 쪼갭니다. 단면의 색과 질감을 확인합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옥자야. 왜? 뭔데 그 표정이? 정희가 쪼개진 알약을 옥자 앞에 내밉니다. 이거 치매 예방약 아니야. 뭐? 이건 수면 유도제야. 그것도 아주 강력한 거. 여기에 신경 안정제 성분도 섞여 있어. 옥자의 눈이 커집니다. 수면 유도제? 무슨 소리야. 남편이 치매 예방약이라고. 옥자야, 내가 30년 넘게 약을 만져왔어. 이 알약의 단면, 색깔, 질감, 냄새. 이건 졸피뎀 계열 수면제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안정제를 섞은 거야. 처방전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약이고 이걸 매일 먹으면. 정희가 말을 끊습니다. 옥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 판단력 상실. 오래 먹으면 정말 치매처럼 되는 거야. 옥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약국 의자를 더듬어 잡고 가까스로 앉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이 왜 나한테 그런 약을. 옥자야, 정신 차려. 내 남편이 너한테 수면제를 치매 예방약이라고 속여서 먹인 거야.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약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진실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은 것도 거스름 돈을 틀린 것도 4시간씩 기절하듯 잠든 것도 전부 약 때문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태술이 만든 증상이었습니다. 옥자야, 지금부터 그 약 절대 먹지 마. 그리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남자
대체 정체가 뭐야? 옥자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창고 방에서 본 것을 정희에게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4장, 인감도장 4개, 전부 모르는 여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것. 정희의 얼굴이 돌처럼 굳습니다. 옥자야, 그 이름들 기억나? 김말순, 이복자, 최영희, 박정연. 전부 나이 지긋한 이름이었어. 정희가 약국 카운터 뒤 컴퓨터 앞으로 갑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립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검색해 보는 거야. 잠깐만. 정희가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이름을 하나씩 입력합니다. 김말순 아파트 사기. 검색 결과가 뜹니다. 정희의 눈이 화면에 고정됩니다. 옥자야, 이리 와봐. 옥자가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화면에 뜬 것은 7년 전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강북구 독거노인 아파트 매매 사기 피해. 재혼한 남편이 치매 판정 유도 후 재산 가로채. 옥자의 숨이 멈춥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강북구에 살던 김말순 할머니가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한 뒤 남편이 치매 예방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아파트를 매매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야 가족이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범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복자를 검색합니다. 비슷한 기사가 뜹니다. 5년 전 의정부.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고 잠적.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인지 장애 판정. 최영희를 검색합니다. 3년 전 노원구. 같은 수법. 동창회에서 접근, 재혼, 약물 투여, 재산 탈취, 잠적. 정희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춥니다. 옥자야. 전부 같은 수법이야. 동창회에서 접근하고, 재혼하고, 약 먹이고, 재산 빼먹고 도망치는 거야. 이 남자가 전부 한 거야. 옥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김말순, 나와 같았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다정한 남자의 말에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개어주고 눈이 초승달 같다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이복자도, 최영희도, 박정연도 전부 나와 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야? 기사에 범인 이름 나와? 정희가 기사를 다시 스크롤합니다. 범인은 잠적하여 인적사항 미확인. 하지만 피해자 가족 증언에 따르면 전직 대학 교수를 사칭했다고 나와 있어. 전직 대학 교수를 사칭? 옥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정년퇴직, 회고록 집필 중,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옥자야, 이 남자 상습범이야. 너만 당한 게 아니라 최소 4명이 당했어. 그리고 너는 5번째야. 옥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약국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정희야, 나 어떡해. 나 어떡하면 돼. 정희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옥자의 두 손을 꽉 잡습니다. 옥자야, 울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아파트 아직 안 넘어갔잖아. 내 도장 아직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 도장은 화장대 서랍에. 옥자의 눈이 커집니다. 화장대 서랍, 인감도장. 태술이 그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위치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희야, 그 사람이 내 도장 위치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뭐? 나 약 먹고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 4시간씩 골아떨어지거든. 그 사이에 뒤졌을 수도 있어. 정희의 표정이 비장해집니다. 옥자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
옥자가 소리칩니다. 정희가 놀라서 옥자를 바라봅니다. 왜 안 돼? 이건 범죄야, 옥자야. 경찰에 가면 다 알려져. 아들이 알고, 딸이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돼. 내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약까지 먹었다는 걸 다들 알게 된다고. 옥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나이에 사기당하는 사람 많다고. 조심하라고. 내가 그 말 무시하고 결혼한 거야. 내가 바보같이. 옥자야. 정희가 옥자의 양 어깨를 잡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인 거야. 내가 외로웠던 게 죄가 아니야. 사람이 외로우면 누구한테든 기대고 싶은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옥자가 정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옵니다. 약국 안에 옥자의 울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정희가 옥자의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옥자야, 지금 바로 신고 안 해도 돼. 하지만 증거는 모아야 해. 그리고 약은 오늘부터 절대 먹지 마. 먹는 척만 해. 알겠지? 먹는 척? 응. 입에 넣고 물 마시는 척 하다가 뱉어.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고. 지금 그 남자가 내가 눈치챈 걸 알면 더 위험해. 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 내가 그 남자 뒷조사를 더 해볼게. 약국에 단골 형사 아저씨 있잖아. 고혈압 약 매달 받아가는.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볼게. 옥자가 정희의 손을 꽉 잡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가 몇 년지기인데. 정희가 옥자의 손을 맞잡으며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도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은 벗이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불로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갑니다. 옥자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태술이 다정하게 맞아줍니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고등어구이. 응, 오늘 차가 많이 들어와서. 옥자는 애써 웃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쥡니다. 식사 후 태술이 약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약입니다. 하얀 알약 하나와 물 한 잔. 옥자는 알약을 집어듭니다. 정희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먹는 척만 해. 알약을 입에 넣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 삼키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알약은 혀 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태술이 미소 짓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옥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알약을 뱉어냅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하얀 알약이 침에 젖어 미끈거립니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내 기억을 지우고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내 재산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알약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퀭한 눈, 거친 피부, 갈라진 입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으로 옥자의 눈에 또렷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약을 뱉기 시작한 지 사흘째 옥자의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뿌옇게 흔들리던 세상이 윤곽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무엇보다 공포가 또렷해졌습니다. 이 남자 옆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공포. 하지만 옥자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신신당부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약은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태술이 건네는 알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서 뱉어냅니다. 매일 같은 연기, 매일 같은 공포. 하지만 옥자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아침 태술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술이 옥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숟가락질을 멈추고 옥자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옥자 씨, 요즘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약 덕분인가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태술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옥자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흘 전까지 멍한 눈으로 헤매던 아내의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혹시 약을 빼먹은 적 있습니까? 아니, 매일 먹었어. 당신이 챙겨주잖아. 옥자가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술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옥자에게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가 주차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태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자의 핸드폰이 태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내 핸드폰인데? 아, 탁자에서 울리길래 받으려고 했는데 끊어졌더군요. 태술이 핸드폰을 건넵니다. 옥자가 받아들고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한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 왔었나 보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태술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했어? 응, 엄마.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가려고. 시간 돼? 그래,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태술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옥자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번집니다. 왜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을까? 정말 울려서 받으려던 것일까? 그날 밤 옥자가 잠든 사이 태술이 움직입니다. 충전기에 꽂힌 옥자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잠금 화면, 비밀번호 4자리. 태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멍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열 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으니까요.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화면이 열립니다. 연락처 목록을 엽니다. 아들 민수, 딸 수진. 두 번호를 차단 설정합니다. 그 다음 문자 메시지를 엽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엄마야. 이번 주말에 오지 마라.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지내고 싶다. 내가 자꾸 반대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연락하지 마. 수진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수진아, 엄마가 부탁한다. 한동안 연락 좀 하지 마. 새 남편이랑 적응하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는 거 아는데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찾아오지도 마. 문자를 보낸 뒤 발신 기록을 삭제합니다. 핸드폰을 다시 충전기에 올려놓고 태술은 침대로 돌아옵니다. 잠든 옥자의 얼굴을 한동안 내려다봅니다. 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먹는 척하고 뱉고 있는 겁니다. 태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술이 옥자에게 말합니다. 옥자 씨, 오늘 좋은데 가시지요. 좋은데? 제 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입니다. 건강검진도 해주고 치매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다녀오면 됩니다. 옥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요양시설? 갑자기 왜 요양시설을? 옥자 씨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전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태술의 말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제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김말순처럼, 이복자처럼, 오늘은 좀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오늘이 좋겠습니다. 이미 예약을 해뒀거든요. 검진은 금방 끝납니다. 태술의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아래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옥자는 가방을 챙기는 척하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 합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번호는 차단된 번호입니다. 수진에게도 걸어봅니다. 역시 차단. 옥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언제 차단한 거지? 내 핸드폰으로 내 아이들 번호를 차단한 거야? 옥자 씨, 준비됐습니까? 태술이 현관에 서 있습니다. 차 열쇠를 손에 들고 옥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혼자 빠져나가봤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전화는 차단되어 있고 정희에게 연락하려 해도 태술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옥자가 고개를 숙이며 현관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술이 옥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부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앞에 섭니다. 태술이 조수석 문을 엽니다. 타십시오. 옥자가 차에 오릅니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손이 떨립니다. 태술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겁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올라갑니다. 옥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길, 정희 약국이 있는 사거리, 공영주차장 입구. 바로 그때 옥자는 눈을 크게 뜹니다. 그 시각 정희는 약국 문을 열다 말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9시가 넘었는데 옥자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는 옥자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감기에 걸려도 그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정희가 옥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갑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정희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자 정희는 약국 카운터 뒤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지난주 옥자에게서 받아둔 비상연락처, 아들 민수의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나 엄마 친구 정희야. 약사 정희. 주차장 건너편 약국. 아, 네. 약사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 요즘 엄마한테 연락했어? 했는데. 어제 엄마가 문자로 당분간 연락하지 말래요. 새 남편이랑 적응 중이라고. 정희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 문자 엄마가 보낸 거 아니야. 네. 그 남자가 보낸 거야. 민수 씨,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얘기야. 엄마가 위험해.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하다니? 정희가 빠르게 설명합니다. 태술이 옥자에게 수면제를 치매 예방약이라고 속여 먹였다는 것. 창고 방에서 다른 여자들의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이 발견됐다는 것. 태술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소 4명의 노인 여성에게서 재산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라는 것. 전화기 너머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모님, 지금 엄마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야. 오늘 주차장에 안 나왔어. 전화도 안 받아. 수진이한테도 문자 왔어요.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 둘 다 차단당한 것 같아요.
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연락해. 그리고 나한테 와. 내가 그 남자 뒷조사한 자료 다 있어. 알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가 약국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나옵니다. 두 손이 떨리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민수와 수진이 약국 앞에 도착합니다. 민수는 자동차를 몰고 왔고 수진은 택시에서 내려 뛰어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약 분석 결과, 인터넷 뉴스 기사 프린트, 태술의 범행 패턴 정리. 수진이 기사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한테 이런 짓을. 민수가 이를 악뭅니다. 지금 엄마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정희가 고개를 흔듭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정희가 주차장 쪽을 가리킵니다. 그 남자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려면 이 앞 도로를 반드시 지나가야 해. 이 주차장 앞 도로가 유일한 출구야. 민수가 정희의 눈을 바라봅니다. 이모님 혹시 내 차로 입구를 막을 거야. 정희가 약국 뒤편에 세워둔 자기 차로 걸어갑니다. 낡은 흰색 경차입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덜 떨립니다. 민수 씨, 수진이. 너희는 뒤에서 대기해.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바로 그때 도로 끝에서 검은색 세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술의 차입니다. 정희의 눈이 좁아집니다. 낡은 흰색 경차가 도로 한가운데로 비스듬히 들어섭니다. 정확히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는 위치. 태술의 세단이 속도를 줄입니다. 경적을 울립니다. 빵. 정희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밉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정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연기였습니다. 시동 걸린 차를 일부러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술이 창문을 내립니다. 거기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시동이 안 걸려요. 잠깐만요. 정희가 시동을 걸었다 껐다를 반복합니다. 시간을 끕니다. 1초가 1분 같은 시간. 조수석에서 옥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흰색 경차, 저 목소리, 정희입니다. 옥자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태술이 짜증을 내며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합니다. 민수의 차입니다. 민수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수진이 뒤따라 내립니다. 엄마. 수진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민수가 태술의 세단 조수석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잡아당깁니다. 잠겨 있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풉니다. 찰칵. 문이 열립니다. 민수가 문을 활짝 열고 옥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나와. 빨리. 옥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립니다. 두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자 수진이 달려와 옥자를 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수진아. 옥자가 딸의 품에서 무너집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태술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벗겨집니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아내를 왜 건드리는 겁니까? 민수가 태술 앞에 섭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게 당신이지? 태술의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을 추스릅니다.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근거.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정희에게서 받은 뉴스 기사를 태술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김말순,
이복자, 최영희, 박정현. 이 이름들 알지? 전부 당신이 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이야. 태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가 민수에게 연락을 받은 직후 고혈압약 단골 형사에게 신고를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로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태술이 몸을 돌려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앞에는 정희의 경차가, 뒤에는 민수의 차가, 양옆에는 경찰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태술에게 다가갑니다. 한태술 씨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립니다. 태술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깁니다. 태술이 고개를 돌려 옥자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텅 빈 눈이었습니다. 옥자는 수진의 품에 안긴 채 태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태술이 입을 엽니다. 옥자 씨, 나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경찰이 태술을 경찰차로 데려갑니다. 옥자가 태술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베이지색 리넨 재킷, 은빛 머리카락. 동창회에서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힙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멀어져 갑니다. 정희가 경차에서 내려 옥자에게 다가옵니다. 아무 말 없이 옥자를 안습니다. 다 끝났어, 옥자야. 옥자가 정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서서 어머니의 등을 쓸어줍니다. 수진이 옥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앞도로 위에 4사람이 한 덩어리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옥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태술이 체포된 뒤 며칠간 옥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세거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이 오지 않았고 TV를 켜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 성분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정희가 매일 퇴근 후에 들러 옥자의 혈압을 재고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겨주었습니다. 옥자야, 밥 좀 먹어. 이러다 쓰러져. 입에서 넘어가질 않아. 그래도 죽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끓여올게. 정희가 약국 뒷방에서 끓여온 호박죽을 옥자 앞에 놓습니다. 옥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정희야. 응? 나 바보지? 무슨 소리야? 아들이 조심하라 했어. 딸이 천천히 알아보라 했어. 근데 나는 외롭다는 이유 하나로 다 무시하고 결혼했어. 67의 사기꾼한테 속아서 수면제까지 먹었어.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호박죽 위에 퐁하고 빠집니다. 나 같은 바보가 어딨어. 아이들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정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박옥자. 너 바보 아니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외로운 게 죄야?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게 잘못이야? 67이면 사랑하면 안 돼? 나이 먹었으니까 혼자 쓸쓸하게 죽으라는 법이 어딨어? 옥자가 고개를 듭니다. 정희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쁜 놈은 그놈이야.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재산을 뜯어먹는 그 썩을 놈이 나쁜 거지. 내가 외로워서 손 내민 게 뭐가 잘못이야. 정희가 옥자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너 바보 아니야. 바보였으면 그 서랍을 열어보지도 않았어. 약을 뱉을 생각도 못했어. 너는 끝까지 버틴 거야.
혼자서. 옥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은 가슴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짜 요양원에 끌려갔을 거야. 됐어, 이 사람아. 죽 먹어. 식기 전에. 옥자가 코를 훌쩍이며 호박죽을 한 숟가락 뜹니다. 달고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뱃속에 온기가 찹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함께 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손에는 삼계탕 포장이 들려있고 수진은 과일 바구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왔어?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연락하면 오지 말라고 할까봐. 민수가 씩 웃으며 삼계탕을 식탁에 올립니다. 옥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미안함이 목까지 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민수가 식탁 앞에 앉으며 옥자의 눈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만 했지. 왜 외로운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명절에 잠깐 왔다 가면서 효도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수진이 옆에 앉으며 옥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올게. 그리고 엄마 혼자 두는 거 이제 안 할게. 아이고, 너희 바쁜데 뭘. 바쁜 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옥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울지 마, 우리 수진이. 셋이 둘러앉아 삼계탕을 나눠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속 깊은 곳까지 데워줍니다. 오랜만에 셋이 마주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태술이 없어도 종수가 없어도 이 식탁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은 뒤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 그 남자 과거 전과가 확인됐대. 전과? 김말순 할머니 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대. 근데 이번에 엄마 건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가고 약물 투여 증거까지 있으니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간대.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 이모가 약을 보관해 두신 거랑 서랍에서 나온 등기부등 본이 결정적 증거래요. 검찰이 구속 기소 방침이라고 했어요. 옥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래, 다 끝난 거지. 민수와 수진이 돌아간 뒤 옥자는 복도 끝에 섭니다. 창고방 앞입니다. 태술의 서재였던 곳. 경찰이 수사를 위해 서랍 속 증거물을 모두 가져간 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자가 문을 엽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풍깁니다. 종수의 낡은 나무 책상이 방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술이 올려놓았던 원고 뭉치와 만년필은 사라지고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중 바닥이 뜯겨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옥자가 책상 앞에 섭니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천천히 쓸어봅니다. 종수가 30년 넘게 쓰던 책상. 세월의 흠집이 손끝에 걸립니다. 종수 씨, 미안해. 당신 책상을 나쁜 놈한테 내줬어. 옥자가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근데 이제 되찾았어. 당신 책상, 내가 잘 쓸게. 옥자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태술이 걸어놓았던 서예 작품은 뜯겨나갔고 책장에 꽂혀있던 두꺼운 학술 서적도 전부 치워졌습니다. 텅 빈 방. 하지만 옥자의 눈에는 이 빈 공간이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부터 옥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방 청소를 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태술의 흔적이 묻은 공기를 전부 내보냅니다.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창틀을 닦습니다.
손이 빨개질 때까지 문지릅니다. 그 다음 정희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정희야, 나 뜨개질 실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뜨개질? 너 뜨개질 했었어? 옛날에 종수 씨 목도리 떠준 적 있어. 20년 전인가. 손은 기억할 거야. 마트에서 형형색색의 털실을 고릅니다. 분홍,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장바구니가 무지개처럼 채워집니다. 옥자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돕니다. 뜨개질 바늘도 사야지. 그리고 이 방석 깔개도 예쁘다. 정희야, 이거 봐. 야, 사재기 아냐? 천천히 사. 아니야, 다 필요한 거야. 옥자가 웃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자가 창고 방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종수의 나무 책상 위에 뜨개질 바구니를 올려놓습니다. 실타래가 바구니 안에서 알록달록 피어납니다. 벽에는 종수와 찍은 옛날 사진 하나를 걸어둡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며 웃고 있는 두 사람.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놓습니다. 정희가 선물한 다육식물.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거라고, 너 같은 게으름뱅이한테 딱이라고 정희가 웃으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명을 하나 놓고 낡은 의자에 방석을 깔고 앉아봅니다. 뜨개질 바늘을 쥐어봅니다. 20년 만입니다. 처음 몇 코는 서툴고 엉성했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실이 바늘을 감아 올라가며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옥자야, 이게 뭐야? 정희가 놀러와서 방문을 열고 입을 딱 벌립니다. 나 유튜브 하려고. 뭐? 유튜브? 응. 뜨개질 유튜브. 손주들이 가르쳐줬어.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라고. 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야, 박옥자. 너 열흘 전까지 수면제 먹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해야지. 쓰러져 있기만 하면 뭐해. 나 아직 살아있잖아. 옥자가 뜨개질 바늘을 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정희가 한참 옥자를 바라보다가 코끝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립니다. 미친 사람. 할 거면 제대로 해. 내가 조명 하나 사다 줄게. 역시 내 친구. 수진이가 주말에 와서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해 줍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찾은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을 프린트해서 가져옵니다. 엄마, 채널 이름 뭘로 할 거야? 옥자 할머니의 뜨개질 시간 어때? 좋다. 근데 좀 길다. 옥자네 뜨개방 이런 건? 그건 좀 촌스럽잖아. 엄마가 촌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 야, 이 녀석이. 옥자가 수진의 팔을 툭 칩니다. 수진이 깔깔 웃습니다. 웃음소리가 창고 방에 가득 찹니다. 태술이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간단한 목도리 뜨개질이었습니다. 옥자가 책상 앞에 앉아 바늘을 쥐고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7살 옥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겨울 목도리를 같이 떠볼게요. 처음이라 좀 서툴러도 예쁘게 봐주세요. 영상은 딱 15분. 옥자의 구수한 입담에 뜨개질하다 실이 엉켜 아이고 또 꼬였네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독자가 하나 둘 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저도 따라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 영상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댓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옥자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 가장 아름다운 주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옥자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태술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사기, 약물 투여, 문서 위조, 유사수신 행위.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 김말순, 이복자, 최영희, 박정현의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4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옥자에게 감사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옥자 씨 덕분에 우리 어머니 사건이 다시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옥자는 전화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여자들, 나와 같은 여자들, 그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자의 아파트 창문으로 벚꽃잎이 날아듭니다. 정희가 약국 문을 닫고 옥자의 집에 옵니다. 손에는 여행 팸플릿이 한 움큼 들려 있었습니다. 옥자야,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어디? 제주도. 너 제주도 좋아한다면서. 종수 씨랑 갔던데. 옥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제주도. 20년 만이네. 20년이면 됐지. 가자. 내가 비행기표 끊었어. 야,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하면 안 간다고 할까봐. 정희가 팸플릿을 옥자 앞에 펼칩니다. 한라산 사진, 성산 일출봉, 제주 바다. 옥자의 눈에 바다가 들어옵니다. 좋아. 가자, 우리.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옥자와 정희. 해녀가 잡아준 전복을 입에 넣고 눈을 크게 뜨는 옥자. 돌담길을 걸으며 팔짱을 끼고 웃는 두 사람. 할머니들 우정 너무 예뻐요. 할머니, 다음 여행도 보여주세요. 댓글이 쏟아집니다. 가을. 민순의 아들, 옥자의 손주 준이가 놀러 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채널이야? 준이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넘어 있었습니다. 5,000명? 이게 많은 거야? 할머니, 대박이야. 5,000명이면 진짜 많은 거야. 옥자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세상에 5,000명이나 내 뜨개질을 보고 있어? 응. 할머니 영상이 진짜 인기래. 옥자가 준이의 볼을 잡고 웃습니다. 우리 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연금 나온 거 있으니까. 손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은 67살 여자. 퀭하지 않았습니다. 핏기가 돌아온 볼, 또렷한 눈빛, 입가에 걸린 미소. 수면제에 찌들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 옥자야. 버텼잖아.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옥자는 창고방, 아니, 이제는 옥자의 뜨개방이 된 그 공간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서 빨간 털실이 흘러내려 목도리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정희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희입니다. 옥자야, 내일 주차장 앞에서 봐. 국밥 사줄게. 야, 내가 산다고 했잖아. 됐어. 내가 사는 거야. 일찍 나와.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옥자가 웃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옥자가 고른 분홍색 털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종수의 나무 책상 위에 뜨개질 바구니가 놓여 있고 벽에는 제주도 사진과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유튜브 촬영용 핸드폰 거치대가 서 있고 그 옆에 정희가 사다 준 조명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카메라를 켭니다.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옥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사기꾼을 만나고 바닥까지 떨어져 봤어요. 옥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해집니다. 근데 말이에요.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옥자가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들면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조용히 살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옥자가 뜨개질 바구니를 들어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실타래가 바구니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67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67에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67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어요. 옥자가 창고 방을 둘러봅니다. 이 방은 종수의 유품이 쌓여 있던 곳이었고 태술의 비밀이 숨겨져 있던 곳이었고 이제는 옥자의 세상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말, 옛날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옥자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집니다. 동창회에서 태술이 했던 말이 떠오르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옥자의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옥자가 고개를 꼿꼿이 세웁니다. 여러분,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는 게 힘들면 옆에 손 내밀어 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옥자가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봅니다. 정희와 찍은 제주도 사진. 저한테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옥자가 다시 뜨개질 바늘을 듭니다. 자, 오늘도 같이 떠볼까요? 옥자 할머니의 뜨개질 시간 시작합니다. 빨간 털실이 바늘을 감아 올라갑니다. 한 코, 두 코. 옥자의 손끝에서 따뜻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지고 겨울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67, 박옥자. 가장 찬란한 홀로서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